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1%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일부 기업의 호재성 재료,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하락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소득요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급매물이 최근 6%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물 확대로 향후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빚 갚기 어려운 개인 연체자가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7회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는 등 채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조정 국면에 접어든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금일 국내 증시 역시 1% 넘는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 시황 이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 기술주가 크게 부진하며 나스닥을 비롯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부진은 금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장 전 우려를 반영한 듯 각각 전 거래일 대비 1.22%, 1.52%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약세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양지수 모두 하락폭을 소폭 줄이며 장중 약보 합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9% 하락한 2375.81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1.00%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호재성 재료를 기반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 증시의 하락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미국 수소트럭 업체인 니콜라와 제너럴모터스의 협업 소식에 국내 수소차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들이는 흐름 또한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134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559억 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8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27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5천 명으로 작년보다 27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 소매업이 17만 6천 명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 숙박,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운수창구업 등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 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10 대책 이후에도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추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 0.01% 수준이 4주부터 5주 정도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릉 골프장과 과천 청사 부지가 전날 사전 청약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태릉 골프장은 부지가 넓어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하고 과천은 행정기관들의 이주 대책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 초에라도 이들 부지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아파트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에서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어 매물이 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또다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의 아파트 급매물 추이를 보면 서울의 경우 최근 2주 새 아파트 급매물이 600개 이상 늘었습니다. 전주보다는 6%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중순 급격히 감소했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지방에서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보였던 세종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급매물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가 지난달 24일 이후 증가세로 전환해 오늘 기준 153개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급매물 증가 현상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지금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를 안 받아요. 1가구 3밀대가 72%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에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8.4 공급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공급 물량과 함께 급매물 증가로 인해 거래가 가능한 물건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하는 6만 호 사전 청약 등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진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8.4 공급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의 집값이 4억 원 떨어졌다고 한 걸 두고 곳곳에서 말들이 많죠. 이상한 거래인 것 같은데 그 사례만 콕 집어 언급했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간혹 나오는 이상 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법인이나 개인이 내놓는 금매는 여러 건 거래되면 시세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안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사례로 든 단지입니다. 홍 부총리 설명대로 이 단지 전용 84.9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달 24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 2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억 넘게 빠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매물을 살펴보면 84.99제곱미터의 경우 7월 중순 27억 1천만 원에서 8월 중순 28억 원으로 9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날 언급된 마포구 레미안 푸르지오, 송파구 리센츠 같은 단지에서도 시세보다 낮은 거래와 높은 거래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일부에선 시세보다 수억 내린 매물이 법인 거래, 친족간 거래처럼 이상 거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비중이 작은 이상 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급매물이 계속되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급매물이 좀 시세보다 싸게 좀 많이 나오고 그게 이제 그 거래량이 그렇게 한두 개 거래가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꾸준하게 물량이 더 싸게 나오면서 평균 거래가가 낮아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7월 이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15억 6,424만 달러, 우리 돈 1조 8,594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매수액은 7월에 7억 6,149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8월엔 잠시 주춤했지만 이달 들어 4억 8,905만 달러, 우리 돈 5,813억 원어치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주식 액면 분할을 추진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최근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 편입에 실패하며 21.1% 폭락한 현지 시간 8일 330.21달러로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다음으로 애플 7억 7,268만 달러,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 5억 950만 달러, 아마존 4억 5,156만 달러 순으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그나마 잘 달리던 미국 증시가 기술주 급락 여파에 연이은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고점 대비 10%에 달하는 등 고점 논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 시장은 예상보다는 굳건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국내 시장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간밤에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폭이 꽤나 컸습니다. 나스닥이 또다시 4%대, 기술주들 지금 테슬라 21% 빠지고 폭락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의 그 하락의 중심을 이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 대형 기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폭락을 이끌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M&A 분할 이슈와 S&P 편입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 역시 M&A 분할 이슈가 있었던 애플, 그리고 비대면 관련 종목들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나스닥 대형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장의 대형 기술주와는 조금 더 면면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7월과 8월 두 달여 상간에 적게는 30% 정도에서 많게는 200%에 가까운 단기간에 두 달여 만에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미국 내에서 쏠림 현상도 있었지만 최근에 밝혀진 대로 콜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 두 달간 40~50%, 100% 가까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10%, 20% 조정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급등 대비로 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조정폭도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내부의 조정이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호 연관성 문제 때문에 국내 IT 대형주주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와는 관련성을 짓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조정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미국 시장의 조정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장과 연관성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5G, 수소차, 정책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또 순환매 성격도 좀 나와요. 미국 시장 보면은 순환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순환매라고 보십니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그 안에 있는 일부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치우쳐서 올라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라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연준의 파월 의장의 관련된 발언,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오픈 마인드하는 그런 발언이 좀 계기가 좀 됐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보면 환자 수가 7월 중하순 7만 명에 육박했던 부분이 최근에는 3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집중됐던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가속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는 종목들 반면에 경기에 민감하거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점점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보신다면 이 부분이 어떤 쏠림 현상보다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좀 몰입되어 있지만 점점 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위주에서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주도주가 서서히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우리가 주도주라든지 혹은 증시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증시는 좀 불안하지만 국내 증시는 개인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증시 대기 자금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기간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인데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 지난번 8월 말에 있었던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패시브 자금들이 대거 유출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 조정 이후에 보면 오히려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양호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지수 전체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별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액티브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는 전체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순환매적인 주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제 엇박자 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특히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와는 가도기적인 위치에 있는데 아마도 우리 증시는 이 재확산이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1, 2주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마 우리 시장도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직도 개인들은 코로나 관련주에 많이 몰입되어 있고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비대면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에 상당히 매수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개인들은 상당히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신다면 시장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를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연체자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사는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요청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 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 회의에서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채권자,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채무 조정 요청권은 소비자 신용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힙니다. 연체 채무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이 어려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 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 조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 채무 조정 요청서 작성과 제출, 조정 조건 협의 대행 등 개인 채무자를 돕는 채무 조정 교섭법도 신설했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일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가 횟수 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탁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채권 금융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 혹은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입증 없이도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300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등의 악조건에서도 국내 약 13곳의 기업이 20년 연속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08년 4분기 적자를 nem에 따라 46분기 흑자에 그쳤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오늘 국내 500대 기업 중 2000년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45개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약 13곳의 기업이 82분기 흑자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TNG와 SK텔레콤, 현대모비스, 유한양행을 비롯해 GS홈쇼핑과 CJENM, 신세계, 고려아연, S1, 농심, 한섬, 국도화학, 이지홀딩스 등입니다. 이 가운데 평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KTNG로 35.5%에 달했습니다. 이어 SK텔레콤과 한섬, 고려아연, 이지홀딩스, S1, CJENM, GS홈쇼핑,
현대모비스, 유한양행, 신세계 등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또한 70분기 이상 장기 흑자 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광동제약, LG생활건강, 한샘,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현대건설 등 17개입니다. 50분기 이상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은 총 49개였고 삼성전자는 2008년 4분기 적자로 연속 흑자 기록이 46분기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까지 78분기 연속 흑자였던 19개 기업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6곳은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분기 적자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분기 연속 흑자 기록이 10분기 미만인 기업도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170곳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정부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 기업에 돌려주는 마이 제조 데이터 시대를 본격적으로 엽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AI를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는 AI 제조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고 민간 사업자로 NHN-KT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달 13일까지 AI 제조 플랫폼인 캠프 구축에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자 공모에는 더존비즈온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NHN-KT, 스마일서브 등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NHN-K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NHN-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삼성 SDS의 브라이텍스 등 다양한 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캠프는 중소제적 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데이터 저장, 분석 인프라와 AI 전문가 실증 서비스 등을 한 곳에 모아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연말까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AI 통합 분석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AI 제조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스토어를 구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제조 데이터 생산 기업과 활용 기업을 매칭 후 거래를 지원하는 마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캠프를 통해서 중소제조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제조업을 AI 스마트 공장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캠프를 중심으로 아직은 해외 거대 플랫폼이 진입하지 못한 제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조 데이터의 주권을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400만 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 추천 판매가 23만 명의 고객이 몰리며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7일부터 8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갤럭시 Z 폴드2 톰 브라운 에디션 추천 판매에 23만 명 이상이 응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패션 브랜드 톰 브라운과 협업해 제작한 이 에디션은 전 세계 5,000대로 수량이 한정됐습니다. 국내에 배정된 수량은 1,000대 미만일 것으로 예상돼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11일부터 시작하는 갤럭시 Z 폴드2 사전 예약과 18일 정식 출시 때도 중고 보상 프로그램과 특별 보상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며 판매 열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은퇴 후를 준비해둔 이른바 금퇴족이 가진 평균 금융자산은 1억 2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발표에 따르면 금퇴족의 금융자산 규모는 30세부터 34세가 6천만 원, 35세부터 39세는 1억 1천만 원, 40세부터 44세는 2억 원, 45세부터 49세가 3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세 초반 금퇴족의 금융자산은 전체 평균인 8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많았고 30대 후반에 비하면 격차가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40세부터 44세 금퇴족은 주식에, 45세부터 59세는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조용준 센터장은 40대 초반까지 금퇴족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연금 자산을 지키고 금융 투자를 실행하는 게 가장 기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